오늘의 주제는 터질 게 터졌다. 코인판 스캔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X라고 부르는 플랫폼을 활동을 하신다면은 코인판 스캔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매체에서도 꽤나 많이 다뤘죠.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가 만든 판이고 그들도 동조를 했지만 어쨌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이런 모든 악행을 안고 갈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쳐내면서 하나의 스캔들이 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3개월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누가 코인을 팔았나 라고 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이때 당시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알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이유는 거래소와 마켓메이커들의 문제가 있다. 왜냐면 마켓메이커들의 계약을 살펴보면은 코인이 상장했을 때 상당 부분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꽤나 많은 유통량을 재단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코인이 올랐을 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콜옵션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전부 다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늘리고, 코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다시 매집을 해서 재단한테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만약 코인이 살아남았다 그랬을 때는 마켓메이커들이 굉장히 낮은 시총에 코인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본다. 즉 마켓메이커는 손해볼 수 없는 장사를 하고 있고, 결국 롱과 숏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어떤 조정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팔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끊임없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무브먼트 같은 코인도 예를 들어 드렸었죠. 근데 3개월 전에 얘기했던 게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와 프로젝트, 이 마켓메이커들이 결국 가격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맺은 계약들이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왔었던 이슈가 바로 화면과 같습니다. 아마 3월 9일이니까 2주 전이었을 거예요. 이 마이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GPS 고플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바이낸스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이낸스 상장하자마자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상장가 대비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된 목소리를 냈었었고, 바이낸스는 이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누가 팔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마켓메이커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유동성 제공은 안 하고 재단한테 받은 토큰을 전부 다 팔고만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후 무브먼트 이라는 굉장히 시총이 큰 이제 코인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바이낸스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무브먼트가 리스팅 되고서 한 6,600만 개의 무브 토큰이 그냥 팔려버렸다. 마켓메이커에 의해서. 이게 시총으로 따지면은 한 3,500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래요. 한 하루 하면 한 600억 정도 되는 물량을 매수 하나 걸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팔아 제꼈다는 게 이제 걸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 이제 알게 됐던 게 우리가 마이쉘하고 이 고플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었던 거고, 재밌게도 이거를 했던 마켓메이커가 누구냐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스파크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 스파크 벤처 캐피탈은 시장에서 꽤나 오랫동안 티어 한 3 정도 되는 벤처 캐피탈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코인에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탈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에 코인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수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벤처 캐피탈들이 사실 돈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밖에 밸류 애드 할 게 없어요, 프로젝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들이 수많은 어떤 전략을 새롭게 세웠어야만 했었고, 그 틈에 스파크는 어떤 걸 택했냐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웹3 포트라고 하는 인큐베이팅 하는 벤처 캐피탈을 하나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승장 때는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잘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시장이 초반이다 보니까 벤처 캐피털 간의 경쟁이 지금보다는 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드 오션이 아니었단 말이죠. 시장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번 상승장은 유동성도 굉장히 적고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브랜드가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 애드를 뭘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바로 인큐베이팅이에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0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비전을 이루어주기까지 자금도 대주고요. 어드바이저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커멘트도 주고 기술 개발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끈 출시에 대한 전략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브랜딩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인큐베이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큐베이팅과 조금 달랐어요. 바로 화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해주고 자기네들이 운영도 해주고 그 다음에 토큰 엑시까지 해준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불편한 단어가 있죠. 뭐냐면 바로 토큰 엑시입니다. 토큰 엑시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애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벤처 캐피탈들은 적어도 10년을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도 10년을 바라보고서 세상을 바꾸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데 서비스 중에 엑시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웃기고 엑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좋아서 엑시지 한국말로 바꾸면은 그냥 토큰 팔고 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런 숨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문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는 건 2024년도 1년 동안 수많은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프로젝트들에 다 투자를 하고 인큐베이팅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된 코인들입니다. 바로 무브먼트가 있고 업비트에 상장했었던 UX링크 그 다음에 카부라고 하는 코인도 업비트에 상장이 됐었죠. 근데 이런 유수한 코인들의 뒷배에는 이 웹3 포트라고 하는 엑시까지 도와주는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붙어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이제 되었고 결국에는 이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가격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꽤나 많이 올랐을 때 토큰을 팔아서 수익을 이제 많이 챙겨간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무브먼트도 사실 처음에 1.5 빌리언 달러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마켓메이커들끼리 단합을 해서 6빌리언 달러의 바이낸스에 상장한 케이스고요. UX링크도 사실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바이빗에 상장한 이후에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마켓메이킹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 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유명해진 프로젝트거든요. 카부도 일본하고 중국 다단계가 만든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마케팅이 많이 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고 그러면 시장 가격 조작하는 친구들이 붙어서 펌핑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카부 토큰을 이제 매수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왜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못 벌었는지가 딱 알게 된 좀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결국 대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대가를 뭘로 받았었냐면 토큰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토큰으로 받는 거는 일반적인 서비스 어떤 제공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키운 프로젝트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자신들의 얼로케이션을 1%에서 2%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1조 원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100억 정도에 할당하는 토큰을 이제 받아 챙긴 거죠. 굉장히 큰 어떤 토큰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바로 거래소에서 팔기가 애매하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전에 우리 화면에서 봤던 요 젊은 요 친구가 머리를 하나 더 썼습니다. 인큐베이팅으로 이제 토큰 얼로케이션들을 챙겼으니까 이제 이거를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업체가 뭐냐면 바로 위스퍼라고 하는 마켓메이킹 회사를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다는 명목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인큐베이팅을 한 목적으로 투자 외에 추가적인 어드바이저 토큰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재단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우리가 마켓 메이킹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이것도 우리랑 계약 체결해줘 라고 하면서 토큰을 더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잘 됐을 때 그걸 마켓메이커 지갑으로 전부 토큰을 옮기고 그거를 시장에서 내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굉장히 수직 계열화된 스캠 짓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되면은 거래소에 마켓메이커가 들어와서 코인을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하나의 수직 계열화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나오게 된 거예요. 바이빗에 상장됐을 때는 토큰 가격이 낮았는데 업비트나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서 마켓메이킹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후에 리테일들이 충분히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팔아 제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00원이 넘는 그는 700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도 전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로 시작했던 애들이 인큐베이팅이라는 명목으로 어드바이저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마켓메이커 회사를 하나 더 세워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큰을 시장에서 유동화하는, 즉 토큰을 덤핑하는 수직 계열화를 해냈다. 근데 이것을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바이낸스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서 이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토큰 덤핑을 하기 위해서 수직 계열화된 하나의 회사가 크립토 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이낸스는 이걸 진짜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도 이거에 동참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프로젝트가 바이낸스에 상장하면은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유명해진 프로젝트들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인지를 1년 동안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내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는 사실 상장할 때 상장 비용으로 토큰 얼로케이션을 꽤나 많이 가져가거든요. 요즘은 많이 비싸져가지고 10%에서 15%까지 받았던 시절도 있고, 최근에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제 5%대로 낮춰졌다고 해요. 즉 시지라고 하는 대표가 깜빵에 있는 동안 와이프인 허이가 악랄한 짓을 사실 알트코인들한테 많이 했었잖아요. 10%에서 15% 받은 거를 사실 저 마켓메이커들하고 같이 팔아 제낀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의 마켓메이커들은 이슈화를 안 시키고 제3자 마켓메이커들만 결국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 우측에 보시면은 2024년도에 바이낸스에 상장했던 코인들입니다. 다 상장한 코인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갛잖아요. 다 50%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락했던 거는 전부 다 마켓메이커가 결국 토큰을 팔아서 이런 지경까지 온 거고, 그 토큰을 팔 때 바이낸스는 안 팔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바이낸스도 같이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켓메이커, 프로젝트, 그 다음에 거래소가 단합을 해서 코인을 팔았던 거고, 이제 문제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책임질 사람 몇 명만 내세워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판의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바이낸스에 대한 위상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꽤나 많이 뒷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도 사실 50%도 얘기를 못 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바이낸스가 굉장히 악랄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뭔가 장기 비전을 갖고서 이 바이낸스에 뭔가 런칭이 됐지만 사실 쉽지가 않다. 이게 계속 우상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는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시장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쁜 놈들도 있지만 좋은
보는 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 2022년도에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서 큰 한 획을 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직 토큰 발행을 하지 않은 프로젝트 중에서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가 바로 백팩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백팩은 많은 분들께서 솔라나의 지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백팩은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백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팩은 화면에 보이시는 아르마니 페란테라고 하는 이 파운더가 만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FTX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있었던 분인데 FTX 이제 파산 전에 회사를 나와서 이제 백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백팩을 설립했을 때 당시에 자신들이 이 크립토 내에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웹2에 있다가 웹3로 넘어온 사람이 아니고요.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2020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솔라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기여를 했냐면 바로 솔라나에서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솔라나 재단이 많은 네이티브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가 백팩의 그 창업자가 만든 앵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솔라나에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친구 자체는 솔라나에 굉장히 진심이고 이 솔라나 생태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백팩이고, 이 백팩이 처음 시작했을 때 NFT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커뮤니티를 집결시키고 그 커뮤니티가 모으면 자신들이 이제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을 통해서 이제 거래소까지 성장을 하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었더라고요. 첫 번째 마일스톤은 바로 매드레즈라고 하는 이 NFT였습니다. 근데 매드레즈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단순 NFT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백팩 창업자는 이게 단순 NFT가 아니라 XNFT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창시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XNFT를 상품화해서 우리한테 출시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이 XNFT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NFT 안에 우리는 보통 이미지를 넣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넣은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안에 코딩을 해서 이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XNFT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penguin 같은 NFT 눌러보면 그냥 이미지만 나오는데 이 NFT를 누르면요,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개별 NFT가 하나의 이 핸드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이폰 안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깔리는 개념을 처음으로 착안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이뤄낸 게 바로 이제 백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에서 아까 말씀드린 앵커뿐만 아니라 이 XNFT라는 개념을 처음 시장에 내서 큰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백팩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앵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솔라나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XNFT를 만들어하고 매드레즈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결정한 거는 이제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제 거래소 만들 거다. 근데 왜 거래소를 만드는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거래소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21년도 말에 이 백팩이라는 거를 창업을 했는데 22년도에 루나 사태 터지고 22년 말에 FTX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FTX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FTX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FTX만 믿고서 열심히 개발하던 친구들인데 FTX가 여러 가지 어떤 스캔들 때문에 파산을 해버리니까 이 친구들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차라리 거래소를 다시 만들자.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래소는 FTX가 그 밟아왔던 과정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모든 자산은 개인들, 사용자들한테 귀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온체인으로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 방식을 이 중앙화 거래소에 이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메타마스크처럼 직접 소유를 할 수 있는 거래 어떤 지갑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 트랜잭션을 날렸을 때는 프라이빗 노드들이 그 데이터를 전부 검증해서 합의를 이뤄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의 거래를 정산시켜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덱소의 운영 방식을 CEX에 적용한 거래소다. 즉 FTX가 겪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특이한 거래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백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꽤나 오래전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솔라나 이제 에어드랍 작업할 때 백팩 사용하면은 포인트도 많이 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만든 선물 거래소는 사용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백팩이 만든 토큰을 런칭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백팩이 토큰을 런칭하게 됐을 때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투자자들한테는 큰 얼로케이션을 주지 않는다고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하이퍼 리퀴드의 성공 방식을 벤치마크해서 출시할 거다라는 게 굉장히 뚜렷해졌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면 토큰 얼로케이션의 대부분들이 커뮤니티로 에어드랍이 될 거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먹어놔야 우리가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했을 때 큰 업사이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 백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솔라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바로 멀티코인 캐피탈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솔라나는 굉장히 폐쇄적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왜 폐쇄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물론 솔라나 재단은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생태계를 꾸리는 모든 것에 관여를 하는 거는 멀티코인 캐피탈이라고 해요. 이 멀티코인 캐피탈이 FTX 파산 이후에 솔라나를 엄청나게 이제 계속적으로 매집도 하기도 했고요. 솔라나에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큰 부를 이룬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솔라나 디파이에 같이 어깨를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한 예로 멀티코인이 투자한 디파이는 지토라고 하는 디파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미노도 투자를 했습니다. 즉 솔라나에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이 수수료를 받는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토콜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생 디파이가 솔라나에서 크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토랑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토가 대부분의 수익을 다 가져가잖아요. 네트워크 수익을. 그래서 지토랑 어깨를 걸어야지 지토가 나눠주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이 TVL을 올리고 일드 플레이를 높은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멀티코인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토랑 어깨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렇게 폐쇄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게 솔라나인데 백팩은 멀티코인한테 투자를 받았으니까 결국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솔라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던 친구이기 때문에 재단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캐피탈을 갖고 있는 이 벤처 캐피탈들도 백팩을 굉장히 적극 지원해서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좀 확신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큰 얼로케이션도 커뮤니티가 가장 많이 가져갈 거고, 솔라나 생태계를 자주 우지하는 멀티코인 캐피탈이 이제 백팩에 투자를 했으니까 밀어줄 거고, 그러면 결국 이게 잘 맞물려서 시장 상황만 좋다면은 큰 수익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팩을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백팩을 4일 동안 열심히 거래를 해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P&L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456명 중에 21등을 하기도 했고요. 볼륨으로는 345 등을 하기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꿀팁을 이제 막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포인트를 나눠주는 방식이 기존 퍼페추얼 덱스랑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기존에는 그냥 4848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큰 금액을 포지션 잡았다, 포지션 이제 청산해버리면은 거래량이 결국에는 크게 찍히니까 거래량이 많은 만큼 코인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이 친구들은 P&L도 까다롭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P&L이 만약에 그 양수면,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상위 P&L에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수익 내고서 약간 지정가로 비트코인 고배율로 해가지고 볼륨작을 막 하면은 포인트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돈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약간 그 PN을 먼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이제 순간순간 비트코인 거래량을 막 찍어가지고 이 볼륨 작업을 하면은 꽤나 포인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하고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제 레퍼럴 링크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거래소가 수수료가 엄청 싸요. 그래서 사실 이 레퍼럴을 받아도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레퍼럴 링크를 사용하시고 커뮤니티한테 받은 거를 전부 다 다시 뭐 이벤트를 하던 정산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사용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백팩 어떤 내용도 계속적으로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수수료가 굉장히 낮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돈 벌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하이퍼리퀴드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NFT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제 거래소를 이제 사용해보기 시작하는 완전 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진입장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수료율이 굉장히 쌉니다. 지정가로 하면은 NFT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 비용이 그냥 0이에요. 거의 만대 가요. 조금 에어드랍 작업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좀 좋다. 그 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투자했는데 토큰 안 받으면 뭐 받아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들은 지분 투자를 했던 이제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팩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토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VC들한테 얼로케이션들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